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오늘 거의 처음으로 다른 나라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른 나라 회사 얘기는 좀 했는데. 네, 회사 얘기는 했는데 뭔가 이런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 얘기 같은 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중국에 대한 염려가 전반적으로 커서 네. 그냥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한국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나라죠. 정말 네. 가까이 있기도 하고 저도 이제 영향을 중국어를 많이 받고. 중국어. 공부를 해서 네, 대학교 졸업한 이후로 거의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까먹었어요, 다. 중국이 진짜 네. 예전에는 엄청 한창 중국 뜬다 막 약간 그 붐이 네. 있었는데 그 실제로도 붐이- 그랬고. 저희가 한창 이제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 기간이었어요. 지난 한 진짜 40년간 네.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기간이었는데 지금 너무 그동안 빠르게 달려와서인지 약간 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맞아요. 네. 지금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부채 수준이 높고 부동산 위험도가 높다. 지난 한 40년간 되게 부동산 투자 이런 쪽에 되게 크게 의존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정부 주도로 당연히 중국은 당연히 그쵸. 정부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 정부 네. 주도로 모든 뭐 인프라나 이런 부동산 건설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그죠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호황기를 누렸죠. 네, 거기에 이제 한국도 많이 수혜를 받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인 거죠. 네. 이제 과잉 투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뭐 인프라 구축이나 아마 철도 같은 것도 엄청 깔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쵸. 인프라 투자를 많이. 건물, 뭐 네. 다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과잉 건축, 과잉 인프라.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더 이상 집을 더 지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말인즉슨 어쩌면 인구보다 더 많은 그쵸. 네, 모든 인구를 수용 가능할 정도의 중국도 심지어 한국만큼이나 출산율 문제가 엄청 나거든요. 네네네. 출산율 그쵸. 줄어드는 문제가.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인구에 비해서 이제 집이 넘쳐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있는 거고. 네.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컨트롤하고 있는 경제이다 보니까 중국은 이런 걸 금융 조정을 통해서 자금이나 이런 수위들을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채가 수준이 높고 하다 보면은 경제 상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쵸.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지난 40년간은 좋았으나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뭐 30년처럼 이제 앞으로도 잃어버린 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중국에게도 그런 걱정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그 인구나 이런 측면에서 덩치도 있고 제조나 아직도 중국에서 크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상당할 것 같아서 그런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목을 아예 40년간의 파티는 끝났다. 네, 이렇게 자극적으로 지었을 정도인데 그리고 요즘 맨날 이제 기사 나오는 게 부동산 투자를 되게 과잉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헝다그룹 이었나요? 네. 그랬죠. 네,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 헝다그룹이 이미 디폴트가 나서 얼마 전에 8월 달에 이제 파산 보호 신청 미국에 있는 법원에 한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컨트리 가든이라는 회사가 이제 중국명으로는 벽개원이라는 네, 컨트리 가든이라는 또 하나의 큰 부동산 개발 회사가 또 지금 손실이 9조? 여기는 좀 사이즈가 다른 것 같아요. 대단하죠. 상반기에 손실 9조에 디폴트 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채권을 뭐 한 달 30일 정도 연장하는 거를 뭐 신청했다고 하는데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미국도 이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양적 완화 계속 이제 돈을 풀던 시기가 약간 있었고 네네. 중국도 약간 비슷하게 이제 정부 주도로 계속 투자도 막 하고 정부에서 계속 지원도 해주고 막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부채가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크게 만듦으로 인해서 계속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경제 성장 같은 거를 이제 중국도 한 건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되고 이제 가격도 갑자기 급등하면서 그리고 또 높은 금리 때문에 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다른 산업들 경제 성장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곳들에 대한 투자가 좀 줄어들고 왜냐면 또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둘이 또 약간 상반돼서 상쇄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것도 있다 보니까 네네. 이런 위안화에 대한 또 약간 평가 절하 뭐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이런 염려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중국이 다른 이제 그 아시아 국가들이랑 또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출이든 수입이든 파급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꽤 높은 상황이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최대 교육 국가가 미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해서 맞아요. 미중 갈등이 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수출도 좀 안 되고 그래서 미국은 또 중국에 투자도 잘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네, 그런 사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실업률도 엄청 이슈라고 들었어요. 중국에서. 네네, 맞아요. 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청년들이 진짜 취업할 곳이 없고 중국 정부에서는 시골로 가라. 농사를 지어라. 농촌으로 가라.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막 대학뿐만 아니라 뭐 석사, 박사를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데. 우리나라도 맞아요. 요즘에 박사가 엄청 많다고. 네, 취업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맨날 그 중국 학생들 졸업하고 나서 요즘 졸업사진 찍는 거 유행하는 게 시체처럼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져가지고. 맞아요. 그거 맞아. 한창. 네, 한창 그렇게 막 찍는 거 유행하고. 그리고 약간 취업 안 돼서 그냥 그걸 되게 자조하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되게 그런 일용직 같은 그런 단순 노동을 뭐 약간 하면서 뭐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다 이런 뭐 영상 같은 것도 좀 많이 본 것 같고요. 약간 그런 것들 한국도 약간 상황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도 학력 인플레에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네.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대응책으로는 이제 좀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거를 제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부동산 시장도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거를 해서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려고. 근데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해결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중국이 이렇게 정부에서 컨트롤을 하는 경제이다 보니까 그쵸. 어떤 수든 컨트롤은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 보이네요. 네, 저도 왜냐면 이게 너무 그 부동산 산업은 연결돼 있는 그 산업이 많으니까 뭐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뭐 자재 납품하는 회사들, 뭐 장비 회사, 그다음에 금융권도 뭐 연결이 돼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시민들이 이제 막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쵸. 이 리서치를 하다가 본 거 중에 하나 충격적이었던 사진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멈춘 거예요. 그쵸. 근데 분양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 돈 냈는데 살 곳이, 집에 들어와야 되는 갑자기 공사를 멈춰버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막 그 약간 올라가다만 건물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제 현수막 같은 거 걸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런 상황? 근데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나라랑 만만치 않게 부동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동산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게다가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띄워놨으니까 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말씀하셨던 뭐 대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막는 게 너무 좀 생각보다 소극적인 대응 아니냐라는 의견도 한편에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준금리를 지원책으로 한 0.1% 인하했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조금 인하한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정부가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채가 워낙 많고 그 코로나19 사태를 또 수습을 하느라 또 중국이 워낙 심하게 통제를 했었잖아요. 코로나19 그쵸. 시절에 정말 아예 그냥 도시를 진짜 말 그대로 폐쇄를 다 시켜버리고 뭐 그런 게 좀 장기화 뭐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일부러 약간 구조조정을 하는 거다 부동산 업계를 약간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약간 서서히 무너질 수 있게 야, 무너져야 정리가 된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음모론 아닌 음모론도 뭐 아무래도 뭐 네. 그렇긴 하겠네요. 뭐 한국도 기억해 보면은 IMF 때 좀 다 이렇게 파산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정부가 살아남을 애들만 이제 뽑아가지고 냅둔 것처럼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금융권이랑만 이제 좀 금융권에만 여파가 안 오게 선을 긋고 부동산 그 업계 자체는 약간 냅두는 버려두고 이제 네. 살 놈만 살아라. 네. 네. 약간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게 개인이라는 게 가장 좀 저는 마음이 아픈 것 같긴 합니다. 진짜 항상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우리는 매크로 앞에서 작은 개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고 그렇다고 뭐 집을 안 살 수는 없는데 그죠? 네. 근데 또 여기는 집값이 이렇게 올렸으니까 중국은 맞아요. 그렇다고 대출을 내서 저걸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딜레마네. 그래도 집이 이제 완공이 돼서 들어가기라도 하면은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지금 돈을 내놨는데 완공이 안 되는 거는 정말 답이 없거든요. 이게 디폴트가 나면은.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네요. 확실히. 이게.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면 항상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그레이트 리셋으로. 살아남으려면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러니까요. 참 중국도 쉽지가 않네요.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개미들은 사실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디테일하게는. 그렇죠.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또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의 영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중국이 아사리판이 났을 때 그거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네, 뭐 아무래도 중국 제조 이쪽이 안 좋아지면 사실 저희도 타격이 있죠. 저희도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에 많이. 그래서 중국이 잘 좋아야지 저희도 좋은 건데 이게 안 좋아질 영향이 있죠. 그래서 중국 외에도 이제 수출국 이런 것들도 다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부동산 같은 것도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들어보니까 상황이 중국이랑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럼 뭐 맞아요. 청년 실업부터 해서 뭐 출산율, 저는 중국이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지도 몰랐어요.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맞아요. 저 출산율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한번 얘기해주세요. 저도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같이 나락으로 가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중국도. 그리고 급격하게 심지어. 중국이 원래 너무 출산율이 성장률이 너무 높았어서 이제 아이를 하나만 가지세요 맞아요. 이런 것도 했는데 산하제한. 지금은 이미 뭐 중국도 지금 출산율이 0.8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랑 되게 비슷하네요, 거의? 네, 진짜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중국의 상황을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먹고 살기 좋아야지 출산율이 좀 회복이 되는데 이렇게 부동산도 상황이 안 좋고 취업도 안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취업이 안 되니까 이 친구들도 사실 뭐 결혼을 하고 뭐 아이를 가질 생각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가격? 한국이랑 비슷하게 약간 이런 높은 부동산 가격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일자리도 지금 큰 이슈니까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출산율이 낮아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네. 중국은 저는 항상 그 슈카월드 자주 보는데 출산율 저도. 얘기를 자주 재밌게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중국도 엄청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네,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한국이 지금 0.7인가요? 네, 0.7 몇? 약간 이런 근데 느낌이었던 중국이 것 같아요. 0.8이라고 하고 이제 오히려 일본이 높다고 느껴지는 일본은 뭐 비결이 뭐였까요? 일본이 1.2라고 하거든요. 일본도 그동안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 그동안의 출산율을 보면은 좀 이건 안타까운 얘기인데 네네. 일본은 90년대부터 네. 그러니까 30년 동안 지금 출산율 정책을 엄청 해온 결과가 이거라고 해요. 여긴 더 오래됐으니까. 저 때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서 이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반등을 한 게 한 거의 20년 했을 때 이런 정책들을 그래서 약간 한국이나 중국도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20년 뒤에야 반등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본은 반등을 했어요. 역시 선진국?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기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했다. 몇십 년을 지금. 그렇더라고요. 이 한 20, 30년은 이제 해야 조금 올라갈까 그런 수준인 거군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거의 한 15년 동안 정책에 투자를
엄청 해야지 이렇게 출산율이 1 이상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굉장히 그 근시안적인 그런 이제 전혀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신고도 하는 거 아니겠죠? 뭐 사실 경제 상황이 좋아져 이게 약간 여유도 있고 그래야지 그쵸. 좀 이게 되는데 너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약간 저는 약간 오히려 요즘에 경제 상황도 복잡해지고 너무 신경 써야 될 게 많잖아요. 그쵸. 좀 더 약간 자연으로 돌아가서 좀 여유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좀 그래도 이렇게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도 많이 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깝네요. 너무 바쁜 현대사회다. 뭐 이런 거는 사실 기초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소득? 네, 기본소득. 기본소득도 약간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야지 좀 여유를 가질 것 같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뭐 북유럽 국가들이 뭐 거기도 세금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교육이나 이런 거는 무상인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힘을 빼고 천천히 살아보자? 약간 그런 트렌드가 북유럽이나 이런 것들도 생겼는데 우리도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어 가면서 이제 점점 예전 같은 성장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서로 욕심을 좀 버리고 기본소득을 줌으로 인해서 좀 여유를 가지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너무 또 그러기에는 세상이 이제 너무 정보가 너무 빨리 퍼져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게 너무 빠르게 이제 인터넷에서 확인이 되니까. 유튜브에 바로 다음날 뜨니까. 비교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SNS가 인생을 망친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약간 그 맥락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한창 또 요즘 화제가 됐던 게 중산층의 기준이 너무 높다. 네, 맞아요. 중산층이 도대체 한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정말 높은데 그게 약간 SNS의 영향이 아니냐. 그렇죠. 너무 잘 사는 사람들 많아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만 이제 많은 것 같으니까 내가 더 떨어진 게 아닌가 막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충분히 중산층인 사람들도 내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네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본은 좀 저성장을 엄청 오래 겪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내려놓아야 출산율이 회복이 되는 것인가? 내려놓자. 뭘 또 아둥바둥하냐 약간 이 느낌인 거죠. 맞아요. 일본이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걸 하면은 뭐가 안 되는 분위기가 30년 동안 있었잖아요. 뭘 주식을 예를 들어 해도 나락으로 가고 부동산도 나락으로 가고 그렇다 보니까 좀 내려놓고 이게 원래 이런가 보다 라는 걸 마인드를 가지면은 좀 더 사람들이 좀 더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많이 30년 동안 한 것 같고요. 궁금하네요. 어떤 정책을 썼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원이나 뭐 이런 무상으로 뭔가 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본도 이렇게 이런 실직이나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지금은 사실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중국이나 한국의 미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비슷한 면이 좀 많고. 그럼 뭐 희망적으로 본다면은 중국이든 한국이든 출산율을 회복을 시킬 수 있다. 30년 후에. 네. 그러면 저희도 계속 이제 집값이 이제 한 장기 정책에 접어들어서 다시 오르려면 30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좀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피크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에서 이제 그대로 변화 없이 30년을 갈 수도 있다라는 그쵸.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뭐 중국 부동산도 여기는 또 부동산의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회였기 때문에 거의 제가 아까 찾았던 것에서 보면 중국 경제 3분의 1이 부동산이었고 그래서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뭐 GDP도 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근 20년 가량을 20년? 10년? 좀 넘게? GDP 한 44%를 이제 인프라랑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 평균인 25%보다 훨씬 높은 비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품이네요. 네, 그래서 거품이었죠. 그래서 집값도 빠르게 올랐고 근데 이제 지금 뭐 차트들을 보면은 집값이 정말 많이 이게 막
수도권 같은 그런 데도 만만치 않게 많이 이제 떨어진 상황이어서 저희도 되게 비슷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하나의 차이점을 꼽자면은 중국은 땅덩이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이제 도시들도 뭐 물론 상해나 베이징 같은 데가 크고 사람이 많지만 다른 도시들도 뭐 산업이 있고 이런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좀 흩어져 있는데 이제 한국은 서울 거의 수도권. 뭐 서울 수도권 그죠? 네. 서울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쵸. 뭐 그거 아니면 부산이랑 뭐 지방 광역시 정도일 텐데 이제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이라 또 부동산은 다르지 않을까 중국이랑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모쪼록 이걸 잘 해결을 해서 네. 그리고 이런 상황 거대한 이런 경제 상황 안에서 이제 개인들이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막막한데요. 매크로를 개인이 이기려면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이 많아도 이게 내려놓고 네, 좀 내려놔야 된다. 그죠? 네. 어쩌면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일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렇죠. 내려놨습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금이었는데 네, 돈을 들고 있으면 맞아요. 마이너스가 났어요. 계속.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죠. 이걸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많이 잃었거든요, 제가. 그래요? 주식 뭘로 잃은 거죠? 국내 주식에서 많이 잃어가지고 정말 음. 잃지 않는 게 투자의 1원칙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더라? 그 워렌 버핏 형님. 네, 맞아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잃지 않는 거 중요하고 정말 이제 모든 게 연결돼 있다 보니 맞아요. 네. 갑자기 중국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왔네요. 갑자기 잃지 않는 거 얘기하고 출산율. 네, 재밌었습니다. 네. 위험한 중국 빨리 이제 해결이 되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